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정학적으로 참 불안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에 있었던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2024년 중동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 속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중동 몇몇 국가들은 또 중국은 북한과 또 결집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 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분단 국가로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떤 현상에 놓여져 있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방위 산업에는 혹은 뭐 금 가격에는 혹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 또 세계 경제 실물 경제적 영향,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영향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나의 백본으로서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동안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제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저와 함께 토론해 주신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모아보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정학적 흐름을 명확하게 가늠하시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위협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위협들을 잘 우회하고 어떤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아보기를 준비했으니 여러분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수로 나눠서 네. 지수로 이제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뭐 핵을 또 예. 핵이 있냐, 갖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또 훈련의 정도도 이렇게 측정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흔히들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기관에서 하는 이제 예. 그 지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뭐 한국의 5위라고 돼 있는데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그 군사력 평가는 이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가정 어떻게 무슨 변수를 어떤 가정 치르는지 밝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럼 그거와 이제 별개로 한국의 군사력을 대충 견주어 본다면은 세계에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지 않습니까? 뭐 다 네.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국가라 가지고 P5라고 하는데 네. P5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그렇게 또 특히 지상 전력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하면은 대충 그 정도 국가가 아닌가. 우리가 핵은 없지만은 특히 지상 전력이 튼실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탱크만 해도 2,000대가 넘고요. 네. 뭐 전투기가 400대가 넘고 그다음에 전투함이 90척이 넘고 병력이 50만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우리랑 거의 비슷한 국가가 이제 인도죠. 인도는 우리보다 병력도 더 많고 핵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무기 수준이 그 질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 대충 견줘 보면은 그 제일 최강은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이 이르고 그다음에 뭐 대충 인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5위 그룹 정도의 이렇게 그러니까 10위권 안에서 중간 정도의 우리나라 군사력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권 정도로 이제 기자님께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북한은 몇 위 정도로 혹시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 우리 이제 군사력 비교를 매년 합니다. 이렇게 네. 매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아무래도 양적인 우위에서 굉장히 앞서고 거기 또 핵을 갖고 있지만은 네. 뭐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북한 무기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낡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제난과 또 유류 부족으로 훈련 강도도 되게 별로 형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공군한테 얘기 들으면은 휴전선 이남의 상공은 그 각종 항적들로 꽉 차 있는데 예. 그 휴전선 이북의 상공에는 거의 뭐 통통 빈 날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민항기도 별로 없고요. 그 전투기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 뜻인데요. 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만 빼놓고는 좀 앞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참 다행인데 말씀하신 그 단서가 핵만 빼놓고라는 그렇죠. 단서가 있으니까 네. 한시도 정말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또 어려운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방위 예산을 좀 올려잡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유럽 쪽에서도 큰 계약들을 따내고 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계약들을 형사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뭐 너무 호들갑 떠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지금의 이 K 방산의 뭐 수출 뭐 숫자적으로는 딱 드러납니다 확실히. 예. 그 동안에는 수입국이었는데 방위 산업의 수입국이었는데 수출국으로 바뀐 건 맞고 그 수출 규모가 좀 드라마틱하게 근래 들어 증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K 방산에서의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평가 내리시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그 방산 수출 목표액 200억 달러라고 하죠. 네. 200억 달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그 방산의 그러니까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깁니다. 근데 네. 1년 단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무기는 한 번에 다 사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사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계약 때문에 단연간 계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4년인가 5년 이렇게 잘라서 3, 네. 4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올해 발표는 한국이 10위입니다. 작년에 9위였고요. 작년 발표는 9위였고 10위, 그러니까 9위 10위권이고 그 뭐 바로 뒤에는 이제 튀르키예, 그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요 하여튼 중간 그룹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지역과 동유럽에서 무기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의 순위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제 네.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한국의 K 방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좋고 네. 납기가 빠르고 네. 그거는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 이후로 계속 북한과 대치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키우고 유지하는 그런 필요성이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이제 나토 국가들은 냉전 이후에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군사력을 다 국방비를 줄이면서 군비 축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민간 부문을 복지에 많이 돌렸죠. 네. 그걸 이제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피스 디비던드. 평화 배당금을 마음껏 누리는 사이에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환경이었는데 그 되게 그거 부러워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우리의 장점이 된 겁니다. 지금 막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세계 각국들이 다시 재군비에 나섰는데 그만한 이제 빨리 무장이 필요한데 무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대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자주포 K9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K9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독일의 PZ H2000이라는 자주포인데 그 생산 라인이 냉전 이후에 폐쇄됐습니다. 폐쇄됐다가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문이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가동했는데 네.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닫혔던 생산 라인을 다시 열려면은 설비도 넣어야 되지만 인력도 훈련시켜야 되고 또 맞춰봐야 되지만 공정 맞춰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방산업계는 앞으로 3년 정도는 먹을 걸 다 챙겨놨다. 네. 배불리 먹을 걸 챙겨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또 호기도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도 이 시기도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 정확히 주셨던 것처럼 이 무기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것 자체가 그냥 단기 계약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가량의 장기 계약이고 장기간 뭐 어떤 특정 국가와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씩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큰 수주인 것 같고 특히 저희 제가 같이 운동하는 테니스 클럽의
방사청 직원이 한 분 있어요. 예, 예. 근데 자주 못 와요. 바쁘군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느라고 아, 바쁘세요. K9 또 담당관이셔가지고 어, 하여튼 그 유럽 쪽으로 음, 수출 계약도 있지만 또 다른 국가들과 또 수출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바빠 보이세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도 이제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K 방산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제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의 사이즈, 그러니까 글로벌 방산 사이즈의 증가 속도보다 K 방산의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를지가 제일 관건인데, 다만 이제 초입부 같은 경우는 물량 중심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가성비를 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가성비를 좀 앞세워서 뭐 우리가 A 플러스급 기술이나 품질은 아니지만 A 제로급은 된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중저가다라는 것을 좀 앞세워서 좀 세계 시장을 좀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그 K 방산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방위 산업에서의 좀 나름의 그런 성과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가 그 한국을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이제 예, 육성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기라는 거는 전형적인 G2G 예,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무기는 가격과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정치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대국들이 무기를 많이 파는 이유가, 네, 강대국의 무기들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무기가 좋아서 뭐 뛰어나서 이런 점도 있지만은 네, 미국의 안보 공약,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다, 또 아니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또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직 한국이 되게 불리하죠. 불리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중동의 산유 국가나 아니면 이제 서유럽 국가들 같이 이제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이제 저개발 국가들과 무리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금융 지원을 많이, 차관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와의 지금 대규모 무기 계약했는데, 여러분 계속 이제 2.7만 하면 잡음이 들리는데, 이제 수출입은행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본금도 늘리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이 차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그 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제 K 방산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다져놨습니다. 중동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기반을 잘 닦아놨는데, 정부가 얘기한 대로 세계 5대 강국을 들려면은 거기에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 산업이 또 커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그 국방력이라든가 또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의 요소들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난관을 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냉전, 신냉전 시대 하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또 사안은 북한과의 관계고, 그래서 북한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출연하셨을 때 그때도 북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고 가셔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일부만 좀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한 미사일들을 보니까 그 안에 북한의 어떤 자재들이 쓰였다라는 아예 북한 미사일을 가져왔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죠. 예, 예. 그런 얘기까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하고 지금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북한과 예. 러시아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관계죠. 예. 러시아가 이제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네.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짐 빼기 누가 더 끝까지 버티냐 이제 이런 싸움이 지금 체력 싸움이네요. 체력 싸움이죠. 예, 체력 예.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도 지금 이제 무기와 탄약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모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던 나라가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는 이제 무인기가 이제 일부 미사일 받아가지고 대신 러시아는 이란에게 수호이 30원은 최신형 전투기를 줬습니다. 그게 그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받고 나서 보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우리 위성 분석에 따르면은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컨테이너는 뭐 수백만 발의 포탄이나 뭐 수백 발의 미사일이 실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안을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러시아에서 북한에 그 빈 컨테이너가 오겠습니까? 뭔가 채워서 뭔가 오겠죠. 채워야겠죠. 예, 예.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밀과 그다음에 아니면 원유 예. 드럼통을 담든지 원유 아니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요 군사 부품들 네. 첨단 부품들 같은 거를 러시아로부터 입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제 예. 가로안대를 긁어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했으니까 그렇죠. 굶주렸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혹은 우크라이나 식량 같은 걸 좀 조달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부족한 그런 무기나 탄약 같은 것들을 북한으로부터 이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예. 가장 좋은 어떤 파트너십이 체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는. 그럼요. 서로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아주 예. 그런 관계에서 지난달에는 아예 이제 푸틴이 평양을 네. 방문해서 김정은과 손을 잡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네. 그 조약을 새로 맺었죠. 그게 이제 한동안은 뭐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에다가 다시 새로 조약 맺었는데 네. 예, 이제 거의 군사 동맹에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침공을 당했을 경우 뭐 돕는 군사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조항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네. 김정은은 이제 러시아와 거의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자랑까지 할 정도였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성격의 조약을 맺었는데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더 포괄적으로 더 한 단계 진보한 관계로 맺었다고 이제 북한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러시아가 북한과 이 관계를 유지할까 이게 또 이제 한번 생각해볼 문제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이야 이제 북한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요구를 해서 지난달 조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계속 팽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높다고 평가하는데요. 제가 어떤 이제 면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모처에서 들었던 얘기는 러시아가 뭐 한국은 이제 러시아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지 않는 러시아는 한국을 되게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네들의 그 시베리아나 극동 지방 개발에 있어서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싫고 예. 중국은 붙어 있고 맨날 호시탐탐 노리니까 무섭고 예. 한국이 그 극동 지방이나 시베리아와 그랬던 관계는 이해관계는 없지만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술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과 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한국을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이번에 예. 조약을 맺고 난데도 사실은 이건 그냥 일시적인 관계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장된 관계네요. 그렇죠. 예. 가장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이제 팽당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될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을 좀 생각해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다음 후계자 김정은 후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예, 그 후계자로서 딸 김주애 예. 예, 좀 공식석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후계자로서 이렇게 그 뭐죠? 그 세습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성을 먼저 대중에게 보여주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다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할 때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네. 이런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김주애 후계자 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제 후계자라고 확정됐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후계자로 그렇죠. 수업을 받고 있다. 예. 이게 좀 더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행사들 보면 대개 이제 군 관련 주요 행사들입니다. 주요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군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의 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지난 5월인가요? 저 북한의 이제 미사일 인수식 때 네. 그때 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네. 김주애를 이렇게 깎듯이 모시는 거. 네. 이렇게 막 허리를 굽히며 맞아요. 손짓까지 이렇게 하면서 네. 뭐 그런 모습까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3월에는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를 들고 강동에 있는 이제 온실을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은 향도라는 네. 표현이 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 향도. 예. 근데 북한에서 향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을 흔히 생각하는 길라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앞서서 나가가지고 인민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 지도자. 예.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런 이제 상황들을 정황들을 조합하면은 김주애가 상당히 이제 후계자 구도에서 앞서가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 반론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쿠바에서 주 쿠바 북한 대사관의 정무 참사관에서 이일기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은 북한에서는 그 백두의 혈통은 남성에게만 흐른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설령 지금 김주애가 만약 이제 어떻게 돼서 4대로 세습을 했대 가정을 할 상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김주애가 그럼 만약 5대를 세습할 경우에는 김주애가 남편과 누구를 이제 결혼해서 그 남편 사이에 애를 낳을 경우에 그 애가 5대 세습일 텐데 그럼 김 씨가 아니라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이 씨가 결혼하면 이 씨가 되는 거고 예. 뭐 최 씨가 되면 최 씨가 결혼하면 최 씨가 되는 거고 박 씨가 결혼하면 박 씨가 되는 거 네. 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김주애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오고 그다음에 후계자 수업을 받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후계자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너무 예뻐해서 네.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냥 공주님이다 그냥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는 그 나중에 상황에서 이제 누구 말이 많은지 평가가 한가름이 되겠죠. 네. 근데 다만 이 권력의 속성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절대 권력 김정은과 같이 절대 권력자는 2인자를 키우겠습니까? 후계자를 일찍 내세우겠습니까? 일찍 내세우지 않겠죠. 않겠죠. 예. 예. 여러 명의 후계자 군들을 두고 네. 그 중에서 서로 충성 경쟁을 시키면서 예. 하겠죠.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인 그러니까 김주애 같이 자기 자식인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은 김정은이 이설주와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도 있다는 설이 거의 뭐 정설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최고위층을 가는 컨테이너를 정보 당국이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남자애들 갖고 있는 장난감이 있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들설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런 아들도 있는데 굳이 왜 김주애 지금 왜 김주애일까 그러면 약간 이제 채워지지 않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좀 확실하게 누구 말이 맞을까?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였나, 4대 후계자였나 아니었나 드러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혼란스럽긴 한데 만약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첫 번째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굳이 그 다다음 세습까지 고민하지 않는 것. 그럴 수도 그냥 있죠. 예. 그냥 다음 세습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다다음 세습까지 고민하면서 백두혈통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생각한다면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한 가지 들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후계자로 내세우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좀 혼란을 주는 거죠. 일부러.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일종의 예. 그런 모습도 있고 진짜 후계자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후계자가 있는데 일부러 후계자가 김주애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대리변수 같은 역할로 대리변수. 일부러 좀 혼란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후계자에게 어떤 공격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냥 막연한 추측도 해보는데 정말 그 시나리오가 그 A일지 B일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디파인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 사정이나 후계자에 대해서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대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이 그만큼 북한과의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한다라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사람 입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자체가 되게 뭐 낯설면서도 싫죠. 듣기가 싫죠.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워낙 뭐 53년 정전 이후에 이런 이제 북한의 야욕은 계속 커왔고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평화도 아닌 이런 상태가 계속 70년 넘게 이어왔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덤덤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 중이고 미국의 일부 군인들에 따르면 2027년에 중국이 뭐 타이완을 침공한다, 통일 전쟁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타이완 또 크라이죠 디스카운트는 또 뭐고 이 물론 이제 지정학 리스크 점점 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 질서가 이게 튀어나오면서 지정학 리스크 커지고 그다음에 또 큰 형님인 좀 미국이 점점 더 뭐랄까 그 다른 외부 세계로의 이 그립이 약해지면서 지정 리스크가 커지는 건 맞지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그냥 허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지금 상황 그리고 뭐 맨 앞에 말씀 나눴었던 이제 중동 불안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북한 상황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끝으로 드는 그 질문은 바로 이 신냉전 체제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칼럼을 내셨지만 안보 적색 경보 북러 밀착 이런 주제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칼럼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이라는 동맹 또 북중러라는 동맹 대 동맹으로의 어떤 신냉전 구도가 이제 명확히 굳어지는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그런 어떤 또 러시아가 또 북한과 군사 동맹도 맺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런 새로운 국면 속에서 우리의 대응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신냉전을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몇 차례 발언을 보면은 이런 신냉전 이런 또 그 다각화 구도 속에서 우리의 이제 군사력을 군력이란 표현인데 네.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뭐 이렇게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관계가 좋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타이트하고 촘촘하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뭐 북한이 ICBM을 뭐 빵빵 쏘더라도 안보리 열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네. 안보리 열리면은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러시아, 중국이 갈려서 의견이 갈려서 그 어떤 새로운 결의안이든지 제재안이 통과를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정은에서 되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대결 구도에서 예. 그렇게 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이 그렇죠. 신냉전이 그러니까 예. 동북아시아만 한정해서 미국, 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이 3대 3의 대결 구도가 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공통점이 뭡니까? 권위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고 권위주의 국가,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인데 네. 이념적으로 그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과 아니면 서방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이념적인 공통점이 없고 그냥 굳이 이 셋에서 타치하면은 반미입니다. 우린 미국이 싫어. 예. 미국이 싫으니까 너희가 좋아서 손잡는 게 아니라 미국이 싫어 손잡는 거야. 예. 그런 관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적 관계이고 예. 이 세 나라가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지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되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딸현에서 시진핑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해변을 걷는데 그때 발자국으로 이렇게 딱 폰을 떠났는데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네. 정상회담 발자본을 뭐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빨리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중국이 되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미국 시장도 봐야죠. 유럽 시장도 봐야기 때문에 예, 북한이랑 그 러시아와 엮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같은 레벨로 보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한 패로 엮여가지고 네.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이제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걸 되게 꺼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관계는 탄탄하죠. 겉에 보이는 건 탄탄하지가 않고 네. 보이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고 김정은의 생각대로 대결 국면이 오래 가면서 북한이 이익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전략적 제휴에 불과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제휴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렇죠. 이 긴밀한 관계는 깨질 수 있는 어쩌면 정말 계약적 관계이지 않나 하는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이거 혹시 예, 손 한번 닦으시겠습니까? 예. 좀 더워서. 예. 제 친한 동생이 평생 봉급만 받다가 자기 사업 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렸어요. 소중한 습관이라는 회사인데 이 물티슈 회사를 차렸는데 제가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자청해서 이렇게 한번 내보내 보겠다고 예. 고정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겠다고 대박 내시길 바랍니다. 그 네, 부분. 네. 예. 아마 되게 고마워할 겁니다. 1원도 받지 않고 예. 무료로 PPL을 좀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혹시 정말 이 물티슈 필요하신 분들은 예. 확인해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야 정말 이 지정학적 긴장감 여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이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복잡한 공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군사, 안보, 외교적으로 이런 어쩌면 신냉전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기자님이 그동안 뭐 정말 출장도 가시고 파견도 가시고 뭐 정말 기사도 많이 쓰시고 칼럼도 쓰시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신 우리나라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전략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쉽고도 어려운 게 딱 하나인데 국익만 쫓아가면 됩니다. 국익만 쫓아가면 된다. 예, 국익만 쫓아가면 됩니다. 현재 국익은 북한이 저렇게 이제 핵미사일 고도화하면서 네. 여기 안보 위협 요소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동맹관계이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탄탄히 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유지를 하고 한미일 이런 또 신냉전 한 축으로 엮이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이 관계는 기본으로 하되 저 상대편 쪽인 특히 중국은 한국과 아직까지는 또 경제 관계가 그럼요. 예. 무역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지 놓칠 수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끊임없이 전략 대화를 유지하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 지금 친밀하 하더라도 결국은 러시아가 손을 내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게도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 너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익을 쫓아가서 모든 나라가 다 일정 최소한 척을 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괜히 그냥 이 대결 구도에 부하 내동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한국 같은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는 그거는 해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악감정으로 굳이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죠. 이제 국익을 생각하면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대결 구도를 갖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도 어쩌면 그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좀 분리해서 국익을 지켜나가는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나머지 외교 안보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불안한 국면인데 이런 불안한 국면 속에서 모르면 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 불안한 국면에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뭐 교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도 없는데요. 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불안한 경제에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4강 그러니까 그 4강이 어떻게 해서 4강인지는 모르겠어요. 내수- 러시아하고 중국을 빼는 건지 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빼야만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프랑스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프랑스 예. 정도 돼야 되는데 프랑스가 최근에 이 무기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최근에 굉장히 늘었는데 그 라팔 전투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네. 그 첨단 전투기인 거죠.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전투기들인데 왜 그게 갑자기 그렇게 늘었느냐? 이것도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데 네. 인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도가 주로 러시아 무기들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를 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돈이 좀 없는 나라들은
러시아 무기가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미국 무기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싸니까. 네. 네. 그리고 적당한 정도로 첨단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들을 많이 썼는데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당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걸 보니까 네.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아니, 러시아 전투기가 예. 우크라이나 폭격을 잘 못해요. 그 뭐 조금 이 미사일 같은 거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못 날아가고 잘 격투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러시아 네. 무기가. 네. 그러니까 인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러시아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다 러시아 무기만 써 왔었는데 저 러시아 믿어도 되는 거야? 그렇겠네. 라고 하는 데다가 러시아에다가 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통신 메시지 환전 그러니까 송금 메시지망이 차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 송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돈 받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들여오기가 아주 거북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접근해서 미국이 이제 인도를 끌어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쿼드라고 하는 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군사 협의체에다가 인도를 갖다 끼워놓고 네. 그래서 야 우리 편으로 와라 하고 자꾸 이제 이러니까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이제 멀리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들도 군비 증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기가 필요한데 그럼 어디가 좋을까?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F-35 같은 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거가 프랑스 전투기 라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프랑스 전투기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의 무기 수출이 늘어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무기 수출도 굉장히 늘어났고 아마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증산 능력이 문제인 거죠. 그들은 수요는 많은데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그런 전투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첨단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이 자주포라고 하는 하우이처라고 하는 K9 자주포 예. 이것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우리나라가 한 60% 정도를 공급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요. 한국산 K9 썬더라고 하는 거 그것의 가격이 한 대당 한 400만 달러 이 정도가 돼요. 근데 프랑스제가 750만 달러 독일제가 1000만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산이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거네요. 예. 근데 그들 것보다 뭐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성능의 이 정도 가성비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런 방위 산업의 어떤 사이즈가 커지는 과정에서 뭐 사강이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뭐 K9뿐만 아니라 그밖에 무기 체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방위 산업에서의 어떤 지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것이요. 어차피 다들 군비 증강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방산을 하든 안 하든 무관하게 예.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 불행한 일이지만 예, 그렇죠.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럴 때 우리나라가 공급한다 그래서 뭐 그게 나쁜 일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민주주의의 병기고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예. 이 뭐라 그러나 수비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건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무기는 방산업체들은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무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부가 군부에서 정해서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이 무기를 개발해야겠다고 자기들이 정해서 뭐 기술 들여오고 설계도 만들고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시제품 나와서 테스트 성공하면 그러면 이제 방산업체한테 준 겁니다. 네.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고. 예. 그러니까 매우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한국군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음. 지금 그와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방사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10중 8구 미치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방산을 다 처분을 하고 한화에다 넘기고 한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고 그냥 국가를 위해서 미치더라도 해야만 하는 장사. 그게 방산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 수출이기 때문에. 네. 한국군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탑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뭐냐? 회사의 명운을 걸고 도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탑으로 올라서는 과정, 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로 세계 탑5, 탑4에 올라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그냥 순탄한 비즈니스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현대차가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을 해주겠다고 미국 시장에다가 그런 조건을 던졌을 때 이거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뚫고 나가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탑4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현대차가. 뭐 반도체 마찬가지인 거고 조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업들이 세계 최강에 올라선 분야들이 많은데 그게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거든요. 예. 그냥 수동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방사는 수동적인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생산 원가 더하기 적정 이윤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 내가 의도한 이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적정 이윤 같은 거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겠네요. 네. 정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냥 내수 경제라고만 그림을 그린다면 내수 경제였다가 혹은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던 방위 산업의 형태라고 생각했다면 네. 이제 무역 수지 흑자 방위 산업 영역에서의 네.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의 발돋움이라든가 또 수출이 확대되면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라는 효과도 또 있을 것이고. 예. 가장 공을 많이 네. 들여야 되는 데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 대한 무기 수출. 네. 이게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일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기술은 있는데 못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포탄. 155mm 포탄. 그래서 미국이 벌써 10만 발 사갔잖아요. 네. 그걸로 모자라서 50만 발인가 대여해 갔잖아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은 다 있어요. 네. 설계도는 다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못 만들어요. 또 그런 게 조선입니다. 배 만들고 수리하는 일. 네. 이게 미국이 지금 그 핵 추진 잠수함을 12대인가 3대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3대가 수리받으려고 몇 년째 지금 서 있대요. 수리보수를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선소 인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선 쉽빌딩 하면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양적으로는 중국이지만 질적으로 하면 한국이 최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올 초에 미국 해군 장관이 일본에도 가고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조선소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게 현장을 보고 싶은 거죠. 음. 그리고 그 해군 함정과 관련된 일을 맡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시장이 있는 겁니다. 소위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1,000조 원짜리 시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네 나라 일자리 뭐 보호하고 싶고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네. 하지만 생산 원가, 가성비 또 증산 능력 이런 것만 보면 한국이 미국과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무궁무진한 시장일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무궁무진한 이런 시장을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정말 네. 소중한 토론 기회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도 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네. 됩니다. 예, 제가 저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고 아유, 무슨 제가 말씀이에요? 김 교수님 아유,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제가 너무, 정말 많이 네. 배웠고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킹달러의 미래, 네. 이 책의 저자로서, 그러니까 이 킹달러와의 작별을 고하는 그 내용을 담은 이 책이잖아요. 이 CG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미국 단일 체제에서 그러니까 극일이라는 미국 극일이라는 체제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공격조차도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런 현상이 미국 극일 체제가 아닌 그러니까 어쩌면 다극 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네. 전쟁을 통해 본 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질문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경제적인 현상을 혹은 지정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이런 책이었는데 이제 물론 또 책을 집필하시고 계신데 그 책은 이제 전쟁을 통해 본 어떤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를 통해서도 경제를 볼 수 있고 전쟁을 통해서도 경제를 또 해석해 볼 수 있고 환율을 통해서도 또 해석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네. 경제 지정학적 움직임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도 킹달러의 미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이제 미국 단일 체제와의 작별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제 다극 체제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맞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 환율의 미래 혹은 달러의 미래, 킹달러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이런 전쟁 지정학적 움직임과 함께 맞물려서 기축통화국 달러의 미래를 함께 연결지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텐데 그래도 저한테 숙제를 많이 주시네요. 가능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요청 드려봅니다. 킹달러의 미래 작년 초반에 냈던 책인데요. 네, 그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직까지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는 없다는 그렇죠. 거였어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가장 강력한 대안인데 네, 위안화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자체가 기축통화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러를 떨쳐내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다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왜 안 될까? 네. 중국이 안 되는 첫 번째 그 두 가지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중국 위안화를 자유화하지 못해요. 네. 위안화의 환전을 자유롭게 하고 송금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또 돈을 자유롭게 빼나가고 하는 거를 용납 못해요. 네. 그게 2015년까지 조금 이루어져 오다가 2015년에 그 샹하이 증시 폭락 한번 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다시 돌아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유출이 자국 통화의 유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의 그 돈은 국제 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국제 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네. 미국처럼요. 미국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이 세상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 돌아다니려면 그 돈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그럼 물건을 수입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나가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돈을 찍어서 나눠주든지. 네. 그 돈을 찍어서 나눠줄 일은 없으니까 그럼 물건을 수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운명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국이에요. 네. 무역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나라여야 해요. 미국은 버티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거 버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그거에 네. 지금 딴지를 걸고 있지만 트럼프도 해결 못할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예. 세상에 돈이 돌아다니려면 그러면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냐 그 나라 밖으로 물건을 사와야 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네. 일본도 한때 잘 나갈 때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도 그거 마땅치 않아 했거든요. 네. 무역수지 적자 나는 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도. 그래서 결국 엔화도 국제통화되지 못했어요. 그건 유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예,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그렇죠. 흑자 내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러시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달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돈인 달러를 쓸 수 없잖아요. 네. 차단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중국 물건이 필요하니까 네, 위안화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위안화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제재가 풀린다면 만약에 그들도 달러를 쓸 수 있다면 다시 달러를 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릭스 국가들이요, 예. 뭐 브라질, 남아공, 뭐 이게 브릭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미국을 다 싫어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브릭스가 얼마 전에 그 올해 초에 그 남아공에서 정상회담을 했던가요? 뭐 그러면서 그 이전에 한참 나왔던 얘기가 브릭스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돌아다녔어요. 네. 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의제였어요. 네. 그런데 막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었어요. 왜냐?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주권을 포기해야 해요. 네. 통화 주권을 포기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유로존처럼. 예, 유로존처럼 네. 통화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통화는 누가 컨트롤하게 되는데 예. 단일 통화는 중국 아니야? 중국의 컨트롤 받기 싫죠. 지금 미국의 컨트롤도 받기 싫은데 누구의 컨트롤 받고 싶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주권을 갖고 싶지. 그러니까요. 당장 생각해봐도 예. 대혼란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컨트롤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컨트롤을 떠나서 그러니까 유로존도 유로화를 네. 쓰는 그 나라들이 네. 하나의 센트럴 뱅크를 만들고 네.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정책을 이행하는데 결국 하나의 단일 통화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브릭스 센트럴 뱅크를 만들어야 되고 예. 어떤 특정 국가의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그렇죠. 힘센 나라.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럼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다른 나라들은 중국하고 사정이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럼요. 그럼 이게 우당탕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아예 그 논의가 아예 의제로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네. 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그 달러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싫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네.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저 달러 아닌 다른 거를 쓰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건 뭘까? 그럼 중국 돈인가? 그러면 중국 돈이 기축 통화가 되면 좋은가? 달러는 싫지만 중국 돈도 싫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자기 돈이 기축 통화가 됐으면 좋을 거예요. 다 그런 바람, 그런 희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달러 종말론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달러일 수밖에 없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죠. 다른 대안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왜 8월 초에 막 주가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예.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 자, 이때에 이제 돈의 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때 값이 제일 많이 오른 게 다 값이 떨어지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게 미국 국채 가격이에요. 네. 그것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신뢰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그 책을 썼던 거고요. 예. 뭐 제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겁니다. 네. 그나마 미국 달러가 제일 낫다. 미국 정말 보기 싫다. 달러도 지긋지긋하고 그런데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네. 예.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아이고 글쎄요.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습니다. 무슨 이거. 말씀을요? 네. 그 값진 말씀 주셔서 전쟁을 통해 그 세계 지정학적 흐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 달러라는 이 환율을 통해서 이 세계 지정학적 움직임을 좀 같이 봤는데 다극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위치에 와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네. 많은 참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네. 말씀 여쭙고. 아유 저 예. 김광석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무슨 네. 아니 김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아시는데 제가 그 너무 주제넘게 전혀 너무 그렇지 수다를 많이 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틀린 이렇게- 거 있더라도 아닙니다. 끝까지 이렇게 겸손 모드로 제가 너무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국제 정세 또 지정학적인 움직임 또 어떤 산업 방위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 산업의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그림 그릴 수 있는 훌륭한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의견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당과 토론합시다. 러시아가 참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 지금 경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문가 류한수 교수님을 모셔서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움직임 또 러시아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역사 학자고요. 러시아사를 전공했고 크게는 서양사, 유럽사하고 시대로는 현대사, 국가로는 러시아사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러시아 하면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예, 북한과의 관계를 예, 형성하는 것. 예, 예. 이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개는 이제 강한 러시아라고 강한 그러죠. 러시아. 네, 막강한 러시아를 맞습니다. 그 만든다고 하는데 네, 이 강한 러시아는 이제 한 국가겠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의 그 일극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개의 패권 국가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대립하면서 지내왔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의 어떤 위상에 도전하는 국가가 사실은 없어뜨려서 지금까지 미국이 모든 걸 다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왔었는데 네, 이런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극 체제는 푸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세계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면 다극 체제가 돼야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러시아가 지금 가진 역량상 네. 미국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일극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그 열강들과 함께 하면서 미국의 그 일극 체제 구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동아시아 네. 특히 예, 이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이 태평양 쪽과 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네.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는 것과 연계되어 있을 텐데 네, 이 현재 동아시아 정세에서 어떤 뭐랄까요 그 키포인트가 되는 어떤 지점이 바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북한과 약간은 뭐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든지 아니면은 그 한반도에서 그 북한과 대한민국과 동시에 네.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쳐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나라와도 이제 더 가깝거나 멀지 않게 지내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고 있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 남북을 타개하겠다. 그리고 남북을 타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크게 보면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 체제화를 예, 푸틴이 꿈꾸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다극체제. 그렇죠. 다극 체제화를 예,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예, 일극 체제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예, 예. 그래서 여러 패권 국가들이 공존하는 것이 그렇죠. 더 민주주의에도 예, 유리하다. 예. 뭐 이런 비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그렇죠. 좀 외치는 모습이.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시 뭐 명분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사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야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명민하다고 할까 아니면 저기 영악하게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저도 이제 스트롱맨, 그러니까 이제 강인한 어떤 국가의 모습을 이제 추구하는 예, 그 정말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딱 스트롱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네, 저도 푸틴이죠. 푸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푸틴이 이제 미국도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소비에트가 이제 무너지고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이 어쩌면 그냥 하나의 예. 패권 국가만 존재했던 시대에서 미국이 통제하면 다 통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부터 예,
이제 일국 체제가 깨진 상징이지 않았나 예, 이런 예. 생각도 하고요. 사실은 네. 좀 말씀을 보태자면요. 네. 2014년이죠. 그때도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변이라고 할까, 혁명이라고 할까, 네. 그럼 또 흔히 뭐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절반은 친러시아 성향, 절반은 친서방 성향으로 네.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3년, 2014년에 유로마이단 사태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서방 성향이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뭐랄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에 크나큰 치명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때 어떤 현상 타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그 점령을 하죠. 맞. 그래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제재까지 받게 되는데 네. 아마 그때 저는 그때 이 전쟁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미국의 위상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몇 해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푸틴 대통령이 예전에 미국이 분명히 아니구나. 그리고 충분히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그 문제가 계속 그 국제적인 협상이 그 협상 주제가 되어 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그 외침이라든지 호소를 미국과 집단 서방이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연적인 요소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결국 2022년이죠. 그때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역사 전문가시니까 물론 예. 현재 러시아의 상황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작년에 예, 2024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 예, 예.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가고 그렇죠. 탈세계화, 예,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예. 온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인데 예,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사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때 그때 경영학적으로는 어쩌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세계화의 시대라고 표현하지만 예. 이제 경영학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시대라고 예, 예.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화되는 예, 이렇게 경영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글로벌 밸류 체인화, 다국적 기업화, 그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이제 세계화,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제 탈세계화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또 그들의 우방국, 예, 미국, 뭐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이런 우방국, 예, 그 우방국 대 우방국으로 둘로 갈리는 예, 그렇습니다. 양극 체제화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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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딱 구분되는 예, 그런 탈세계화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큰 흐름에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네, 조금 더 이게 말을 보태자면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뭐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였고 예, 사실은 그 기축 통화 국가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버틸 수 있었고 네, 그렇지 못한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은 이제 붕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체제가 형립이 돼 있었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죠. 네. 경제학적으로나 네네. 뭐 경영학적으로나.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계속 어떤 경제 협의체를 만들면서 예, 달러 결제 체제를 맞습니다. 대체하려고 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라든지 뭐 상하이 경제 협력체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뭐랄까요? 경제 연합을 예. 만들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미국의 맞아요. 일극 체제를 깬다고 보이는데 네. 이게 그 전까지는 별로 통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요즘 와서 급격하게 사태가 맞습니다. 변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가 원래부터 내세우는
그 정책이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무역인데 어느새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예. 뭐 벗어나서 이제는 뭐 보호무역 제재를 하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중국이 오히려 네. 그 자유무역 체제의 어떤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을 어떤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참 세상에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급격하게 변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네. 교수님의 시각으로도 그런 급격한 변화, 예, 정말 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데 예, 그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가장 리드하는 또 국가가 미국인 모습을 보면 예, 참 아이러니한 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 제가 또 질문들 아까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여쭙습니다만 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논해보고 예, 예. 싶은데 예, 러우 전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러우 전쟁이 있기 약 20일 전에 예, 베이징 올림픽 그렇죠. 개최식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푸틴이 시진핑과 만났고요. 회담했었고 예, 그 이후에 한 20일 후에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쩌면 그냥 이것은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계산을 했겠죠.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분명히 경제 제재를 발동시킬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 중동 국가들한테도 경제 제재 했으니까 예, 예,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라, 천연가스 쓰지 예, 마라 예, 하는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 그럼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줄 것을 약속을 나름 전제로 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뭐 음모론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예, 예, 그런 어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적으로나 예, 예.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네. 예전에 그 유럽이 누렸던 위상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한때 냉전 시대에 그 미국을 추격한다고 할까요? 네.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 바로 일본이었죠. 네. 근데 일본도 어제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위상이 추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눈여겨볼 만한 세계 경제 주체가 네. 역시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극격하게 부상을 했고요. 네. 근데 인도도 사실은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제가 뭐 인도는 잘 모르니까 어떤 그 논의할 대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으로 이제 한정을 한다면 네. 미국의 입장은 지역 방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역시 러시아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도전한 국가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었는데 네. 이 두 지역에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시진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격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가했었죠. 그랬는데 혹시 네.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헨리 키신저는 뭐 정말 옛날 분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세계 미국의 국무장관, 외국무 장관으로 예. 세계 그 국제 전략을 설계했던 네. 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살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길인데 그러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에게 일정한 뭐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러시아가 자기 세력권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를 지나치게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용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야지 러시아가 살 길을 찾아서 중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키신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카고 대학의 국제 분쟁 전문가인데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도 헤니 키신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를 너무 지나치게 견제하고 압박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게 되니 이건 장기적으로 미국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요 견제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지 말고 적정하게 절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조언을 어쨌든 간에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나이든 노인네의 헛소리다. 네. 그다음에 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뭐 샌님의 뭐 어떤 그런 조언이다라고 예. 무시를 하고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주저앉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게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관계를 가져오면서 사실은 그 미국이 의도했던 상황대로 국제 정서가 흘러가지 않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 정말 재밌네요. 그 예. 말씀. 근데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무식한데요. 정치적으로 잠깐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예, 예, 이게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 절차도 가져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동맹국들이 이제 묶이는 게 예, 민주진영과 비민주진영, 예, 혹은 예. 공산진영끼리 예, 묶이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사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그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가 흔히 냉전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2, 30년간의 어떤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뭐 신냉전이라고 하나요? 네. 냉전 구도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관찰을 하는데 네. 일면 그 타당한 지적이면서도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냉전 시대 때는 철저하게 이게 물론 그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패권 경쟁이었지만 네. 그 패권 경쟁을 정당화하고 패권 경쟁을 격화하는 요소가 바로 이데올로기 대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대 뭐 사회주의 체제, 네.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문제였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냉전 시대 때의 어떤 두 진영의 대립은 예. 사실 절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타협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대립 같은 경우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어떤 선거가 문제가 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체제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처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철저하게 레닌의 유산 그리고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와는 관계를 끊고 네. 오히려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 러시아 정교회와 아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빨갱이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지금 러시아에서 남아 있는 야당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바로 공산당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재집권을 막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인데 그렇죠. 자꾸 푸틴 대통령 보고 네. 저 사람은 공산당이다 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한 중국도 문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이 공산당이 원래 냉전 시대 공산당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본 논리에 따라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물론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그 국가 주도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옛날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날 그 새로 형성되는 그 두 진영,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우방 국가가 있고, 반대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이제 한 편을 또 형성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냉전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옛날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 이제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네.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구도에 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물론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옛날 같은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가에서 좀 회의가 좀 생기거든요. 네. 또 많은 경우에 미국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허울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 형성되는 냉전처럼 보이는 신냉전 체제는 사실은 옛날과 달리 이데올로기 대립은 아니다. 단지 이제 패권 추구 경쟁일 뿐이고 네. 오히려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를 전유한다고 하죠. 보통 잘 것으로 만들어서 내세우는 국가가 중국일 수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이 약간은 수세에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냉전과 신냉전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한꺼풀 두꺼풀 벗겨놓고 보면 차이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너무 정리 명확하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여서 예. 제 의견도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토론할 만큼의 이 러시아를 교수님과 대화를 할 별 만큼은 말씀을. 아닙니다만 예. 국제 기구들이 예. 그러니까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 예. 월드뱅크나 OECD도 마찬가지, 예. IMF도 마찬가지. 예. 지금 24년 경제를 좀 지칭하면서 예.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예. 그게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분절화. 그 전에도 없었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통된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경학적, 그러니까 지오 이코노미컬 예. 한 프래그멘테이션의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는 어쩌면 이데올로기적인 냉전 시대였다라고 예. 정의 내려주신 것과 예. 다른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예. 실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리는 크게 뭐가 있을까를 전 그런 걸 스터디를 많이 하니까 예. 그 실리는 이제 첫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나 각종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이런 밸류 체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과거의 밸류 체인이 아닌 다른 밸류 체인.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원, 에너지 관련 이제 공급망.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죠. 예. 소위 인공지능,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 관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채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리드할까?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채 어떻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리드할까?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같이 포착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리를 목적으로 한 뭐 예. 방위 산업도 이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그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의 신냉전 시대를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예. 그런 모습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옛날 냉전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단절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별도의 세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격심하게 대립했던 것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좀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그 신냉전 체제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그 한 진영과 뭐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별도의 어떤 분리된 세계 경제 체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러시아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거대한 해외 재산을 그죠 동결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산이 엄청난 그 재산이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그 중국만 보더라도 제가 뭐 언뜻 듣기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중국과 미국 경제도 상당히 연동돼 있는 곳이고 사실은 그 미국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생산 능력이 서로 그 결합을 해서 경제와 국가를 운영해왔던 건 지금인 것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특히 또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냉전처럼 완전히 분리된 경제 체제를 가진다. 이것은 사실 좀 상상할 수 없는 듯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상황이 예전과 다르고 네. 결국은 제가 언뜻 그 경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으니까 네. 오늘날의 대립은 어떤 일부에서는 냉전 체제지만 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또 상호 융합과 상호 연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긴밀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두 쪽으로 나는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옛날에 냉전 체제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는 뭐 중국, 그 러시아 한편 그리고 미국과 사우와 한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어떤 앞날을 예상하면 안 될 듯하고요. 네. 연계된 상황에서 일정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또 언제 또 이것이 그 바뀔지 모른다. 이런 상당히 유동적인 어떤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대립과 분절과 연동이 공존하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예, 예. 신냉전 시대다. 예, 이런 신냉전 시대임을 재정의하고 예, 그 재정이 된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죠. 어떤 대응을 할지를 예, 더 심도 높게 고민하고 예, 역시 미래 국가 의제를 좀 선정해서 예.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